안녕하세요. 수다몽더 히스토리 기담입니다. 오늘은 구독자님께서 주제를 요청해 주셔서 그 컨텐츠를 진행해 볼까 합니다. 나라를 말아먹은 걸왕과 그의 소울메이트 마리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사실 제가 먼저 올렸던 그 달기와 굉장히 비슷한 면이 많은 이야기여서 조금 더 이따가 진행을 할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또 요청해주신 구독자님 계셔서 먼저 진행하게 되었네요. 관심 가져주시고 이야기 요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 왕조는 중국에서 가장 오래된 왕조입니다. 하, 은, 주 이렇게 3왕조라고 부르는데요. 하 왕조가 망하고 은 왕조가 들어서고 다시 은 왕조가 망하고 주 왕조가 들어섰던 거죠. 하 왕조는 정확하진 않지만 기원전 2070년에서 기원전 1600년 정도까지 470여 년 정도 존속했던 나라라고 합니다. 예전에는 사실 이 나라가 실존했다라는 걸 입증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전설의 왕조이지 않나 라는 이야기도 많았었는데 최근에 하 왕조의 것으로 추정되는 유적들이 속속들이 발견되면서 하 왕조는 실존했던 왕조다 라는 것들이 입증되고 있습니다. 하 왕조가 이렇게 실존했던 나라라면 오늘의 이야기도 실제 했을지 모를 이야기겠네요. 자, 오늘은 하 왕조 17대 왕이면서 마지막 왕이었던 걸왕에 대한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 유명한 분이셔서 많이들 알고 계시고요. 또 제가 주지육님의 주인공 달기편을 올리면서도 살짝 언급한 바 있습니다. 달기와 놀아나다 나라를 말아먹었다는 은나라의 마지막 임금 주왕과 더불어 폭군의 대명사로 불리고 있는 분이고요. 이 두 분을 합쳐서 걸주라고들 부르지요. 자, 그 걸왕은 어떤 인물일까요? 이름은 이계. 어릴 때는 지략도 뛰어나고 용맹해서 좋은 왕이 될 거야 라는 기대를 한 몸에 받았고 인기도 많았대요. 그런데 왕이 된 이후에 조금씩 변했다는 거예요. 이 초기에는 비교적 현명한 왕이었고 유능해서 신하들에게 신뢰를 받았던 왕이라는데 정사를 돌보는 게 실증이 났던 건가요? 어느 순간 술과 여자를 즐기면서 포악하고 잔인한 왕으로 소문이 나기 시작합니다. 이후 제후국까지 약탈을 하고요. 이러다 보니 거랑은 자신보다 뛰어난 신하들을 눈뜨고 보질 못했대요. 그래서 뛰어난 신하들은 숙청되고 간신배들이 넘쳐났던 거죠. 거랑 시기를 대표하는 간신배 중에 조량이라는 사람이 이름을 올리고 있는데요. 정말 간신배의 최고봉이었다고 합니다. 간사하기가 지나쳐서 여우 같다라는 얘기를 들을 정도였고요. 거랑이 뭘 좋아하는지 미리 알고 거랑의 향락을 위해서 백성들의 고열을 쥐어짜는 일쯤은 아무렇지 않게 하는 그런 거랑의 단짝과 같은 존재였다고 하네요. 이런 조량이 거랑에게 은근슬쩍 얘기를 해요. 폐하, 유시국에는 미인들이 정말 많은데 선녀같이 아름답다고 합니다. 자, 이 말을 들은 거랑 그래? 그 미인들 구경하러 한번 가볼까? 하며 10만 대군을 이끌고 유시국을 치러 갑니다. 유시국은 꽤 공업이 발달한 세력이 큰 제후국 중에 하나였는데 그렇다고 한들 거랑의 강력한 군대에 대적하기에는 역부족이었죠. 성문을 닫고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항복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옵니다. 유시국의 신하들은 이 제후국 왕에게 지금은 항복만이 살 길이라며 항복을 권하죠. 그리고 거랑은 미녀를 좋아한다고 하니 곡물과 함께 미녀를 바쳐서 이 위기를 모면합시다 라면서 계속 권유를 합니다. 유시국 왕은 너무 비통해서 마음이 찢어질 듯 아팠지만 백성들을 다 죽일 수는 없으니까 곡물을 준비하고 아름다운 미녀를 선발하게 되죠. 그 미녀들 가운데 마리라는 여인이 있었던 겁니다. 누가 봐도 한눈에 반할 만큼 아름다운 여인이었는데요. 그녀의 외모에 대한 묘사가 전해지기를 마리는 검고 윤기 나는 긴 머리카락을 가지고 있었고
얼굴 모양은 달걀 모양이었으며 걸음걸이는 나비처럼 사뿐사뿐했다. 피부는 하얗고 윗입술은 가늘고 아랫입술은 도톰했다. 등으로 묘사가 되고 있으니 엄청난 미인이었나 봅니다. 유시국의 왕과 신하들도 마리를 보자마자 눈이 번쩍! 우리나라에 이렇게 아름다운 여인이 있었단 말인가? 이렇게 다급한 상황만 아니라면 거랑 따에게 보내지 않을 텐데 라며 마음 아파했다고 하네요. 하지만 상황이 이러니 거랑에게 보낼 수밖에 없었겠죠? 마리는 당시 17에서 18 정도의 어린 나이였지만 당시는 다 일찍 결혼을 했었고요. 그러니 이 마리도 역시 일찍 결혼을 한 유부녀였대요. 근데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 거랑의 군사들이 쳐들어오면서 마리의 남편이 죽임을 당한 겁니다. 마리는 피눈물을 흘리며 이것이 복수의 길이다. 내가 분명 거랑에게 복수를 하리라 하며 공녀의 일행으로 발탁이 되어 거랑과 함께 떠나기로 마음먹었다고 하네요. 유시국의 왕과 대신들은 공녀와 공무를 앞세워서 거랑 앞에 엎드려 절을 합니다. 대왕이시여 제발 거두어 주시고 노여움을 푸소서 하며 절을 하죠. 이때 거랑은 공녀들을 둘러보다 눈이 번쩍 합니다. 사푼사푼 걸어와 고개를 숙이며 서 있는 마리를 보는 순간 감전사할 뻔했던 거죠. 내가 유식을 치러 온 건 저 여자 때문이구나. 난 천하를 얻었다 라며 마음속으로 엄청 기뻐하며 의기양양 마리와 공녀들을 데리고 다시 돌아갑니다. 자, 이렇게 궁으로 돌아온 거랑, 당연히 그날 밤 마리와 우누지락을 나눴고요. 더욱더 마리에게 푹 빠지고 맙니다. 마리를 만난 건 한겨울이었지만 왕의 침실은 열기로 가득했다라고 하네요. 마리는 외모만 아름다운 게 아니라 방중술도 꽤 뛰어난 여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잖아도 주색에 빠져있던 거랑은 이제 마리의 치마폭에 휩싸여서 한시도 마리를 곁에서 떼놓지 않고 술과 가무에 빠져 지냅니다. 거랑은 항상 마리를 무릎에 앉히고 함께 술을 마시며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고 하네요. 자, 이렇게 자신에게 거랑이 푹 빠졌다는 것을 알 마리는 검은 속내를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폐하, 궁궐의 궁녀들은 한결같이 볼품이 없고 초라합니다. 전국에 영을 내리셔서 3,000명의 미인을 새로 뽑고 비단 옷을 입혀 춤추고 노래하게 하면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그거 좋겠구나. 그런데 3,000명을 데리고 오려면 반대하려는 자들이 있을 텐데 대왕의 명을 반대하다니요? 반대하는 자들은 모두 죽이십시오. 거랑은 3,000명의 미녀를 데리고 오라고 명령을 했고 군사들은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미인들을 색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입힐 비단옷을 만드는데 기한 내에 못 만들면 죽을 줄 알아! 라고 협박을 했고 실제로 못 만드는 백성들이 생기자 창으로 목을 찔러 죽이는 이런 사태까지 벌어진 거죠. 이러니 백성들은 이게 무슨 일이야! 라며 원성이 하늘을 찌르는 듯 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선발된 3,000명의 궁녀가 아름다운 비단옷을 입고 춤추고 노래하는 것을 보고 아, 정말 아름답구나 하며 거랑과 마리는 늘 하던 대로 그들 앞에서도 정을 통하고 음탕한 놀이를 함께 즐겼다고 하네요. 마리는 비단 치는 소리가 너무 아름답다고 얘기를 했어요. 거랑에게. 또 거랑은 네가 좋다면야 얼마든지 찍게 해주마 라며 쭉쭉 비단을 찍게 합니다. 수시로 비단을 찢어서 마리를 기쁘게 해 주었던 거죠. 비단 찢는 소리가 음악 소리라도 되었던 걸까요? 백성들은 그만큼 비단을 더 만들어야 했으니까 더 힘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마리는 이 남자들의 관모를 쓰는 걸 좋아해서 관모를 쓰고 신하들을 굽어보면서 마치 자신이 왕이라도 된 양 행동을 하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옷을 다 벗고 벌거벗고 막 돌아다니는 이런 사태를 벌이는데도 거랑은 귀여워 죽습니다.
술 마시고 놀고 뭐 이런 와중에 궁녀들이 와서 이렇게 술을 따르는데요. 3,000명이 차례로 술을 따르니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렸겠어요. 이때 마리가 제안을 한 것이 바로 주지육림이었던 거죠. 그 달기가 주왕에게 제안을 할 때 거랑의 주지육림 뭐 이러면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거랑이 주지육림의 원초인 거죠. 폐하 큰 연못을 만들어서 술을 가득 부어 배를 타고 다니면서 술을 마시고 나뭇가지에 고기나 안주를 매달아 먹으면 미녀들과 더 많은 시간을 가질 수 있어요. 또 마리가 또 이렇게 얘기를 하니 그거 좋겠다며 궁궐에 연못을 만들고 술을 부으라고 해요. 또 수천 명의 백성들이 밤낮으로 연못을 파고 완성을 한 다음 거기다가 술을 붓죠. 그리고 연못가에는 나무를 심어서 또 고기를 주렁주렁 매달고요. 마리와 거랑은 이 봉황 모양의 배를 연못에 띄워서 뱃놀이를 하면서 술을 퍼서 먹고 즐겼던 거죠. 그리고 거랑이랑 마리가 북을 탕 치면 궁녀들이 연못가에 있다가 허리를 숙여서 막 술을 마셔요. 그리고 북을 탕 치면 또 나무로 막 뛰어가서 또 고기를 뜯어 먹어요. 그러다가 술이 너무 많이 취한 궁녀가 뭐 술에 빠져서 술 연못에 빠져서 죽기도 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기도 하는데 그걸 보고 또 거랑이랑 마리는 깔깔 허허 웃으면서 재밌어 했다고 해요. 이 주지육림의 매일 새술을 빚어서 담고 또 고기를 나무에 매달아야 되니까 백성들은 또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견디다 못해서 다른 나라로 또 백성들이 떠나기까지 했다고 해요. 도탄지고 진구렁에 빠지고 숯불에 타는 듯한 고통이라는 사자성어인데 바로 여기서 생겨난 말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도 거랑은 마리를 더더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대대적인 토목공사를 합니다. 궁궐을 새로 짓는 거죠. 그러면서 백성들을 강제 동원합니다. 옥으로 궁궐을 장식을 하고요. 또 회랑은 상아로 장식을 하고 또 누대도 옥으로 장식을 해요. 그리고 옥침대를 만들어서 거기서 둘이 뒹굴고 노는 거죠. 뭐 이런 걸 마련하려면 또 엄청난 돈이 들 텐데 그건 다 어디서 나오나요? 백성들의 또 고열을 쥐어짜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 또 하나라는 점점 더 기울어져 갔겠죠. 그런데 또 마리는 옥이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또 너무 좋대요. 그러면서 매일 옥그릇이랑 옥장식품을 바닥에 떨어뜨리도록 해서 아름다운 음악 소리 같아 라며 또 어이없는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자, 사태가 이쯤 되자 그나마 남아있던 충신들이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폐하, 왕은 사치를 절제하고 덕으로 백성을 다스려야 된다는데 이렇게 백성의 피와 땀을 사치로 낭비하시면 이 나라는 망하고 말 겁니다. 폐하, 마리는 천하의 음탕한 계집이니 마리에서 벗어나셔야 됩니다. 어서 마리를 참수하시고 정사를 돌보소서. 이 충신이었던 관용복이 이렇게 간절하게 간언을 했는데요. 뭐야, 니까짓게 나에게 감히 그런 헛소리를, 이런 건방진 것 하며 관용복을 처형해버립니다. 그 외에도 충언을 한 신하들은 죽임을 당하거나 심하게 매질을 당하고 쫓겨나기까지 했죠. 이 하나라 제후국 중에서 상나라가 있었는데 거기에 탕이라는 제후가 있었어요. 그 제후가 이윤이라는 사람을 거랑에게 추천을 했는데 재덕을 겸비한 현인이니 잘 써주십시오 라고 해서 거랑 옆에서 보필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윤이 백성들의 고통을 진심으로 이해를 해야 천하를 잘 다스릴 수 있다며 계속 간언을 하는데 거랑이 뭐야 이러면서 듣지도 않으려고 하니까 이윤이 거랑 빠이빠이 하며 거랑을 떠나 탕에게 갑니다. 내가 이제 너와 함께하고 너를 왕으로 만들어 주겠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탕은 굉장히 지혜롭고 좀 덕이 많은 제후였어요. 그래서 매질 당하고 쫓겨나는 충신들을 데려와서 이 상나라에서 위로를 해주고 이랬는데 그게 또 안 입고 왔던지 거랑이 탕을 불러서 감금해버려요. 건방진 것 뭐 이러면서.
그래서 할 수 없이 또 탕의 신하들과 가족들이 또 마리에게 보물을 보내서 그런 뜻 아닙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뭐 이렇게 빌었고 또 이렇게 금은 보화를 받은 마리가 거랑에게 그만 풀어줍시다 해서 탕이 겨우 풀려나요. 그때 고노라는 제후가 반란을 일으키는데 마리가 이 반란을 제압할 인물로 탕을 추천하게 됩니다. 마리는 뭐 고노나 탕이나 둘 다 죽으면 더 좋고 또 다행히 또 반란을 제압하면 그것도 좋고 뭐 이런 심정으로 추천을 한 거예요. 그런데 탕이 워낙 존경받는 제후다 보니 주변 제후국이 다 도와준 거예요. 그래서 결국 고노를 제압해서 반란은 진압됩니다. 자, 이렇게 반란이 끝나는 듯 싶었는데 기왕 이렇게 제후들이 모두 모였으니 탕은 자신의 속내를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이제 왕을 갈아엎을 때가 되었다 라는 거죠. 나 탕은 반란을 일으키는 것이 아닙니다. 거랑이 황음무도하여 백성을 도탄에 빠뜨리는 죄를 지어 하늘이 분노했으니 그를 치라는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요부 마리에게 빠져 주지육님을 만들고 백성을 도탄에 빠뜨리니 그 거랑을 내가 대신 벌할 것인데 나를 따르는 자들은 부귀영화를 누릴 것이오. 자, 이러자 제후들도 그동안 당한 것이 있으니 당근 나도 함께 할 것이오. 와! 이러면서 소리를 질렀겠죠. 자, 이렇게 반란은 일어나고요. 이 소식을 들은 거랑은 이 괘씸한 것들 모두 다 처단하리라 라며 군대를 소집하는데요. 하지만 거랑은 이미 백성들의 인심을 잃었어요. 그래서 탕의 군대가 들어왔을 때 백성들은 와 하며 열렬한 환영을 보냈고 이 파죽지세로 이 하나라 군대를 밀어붙이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자 물러날 데가 없었던 거랑은 자신이 직접 군대를 이끌고 탕의 이 군대를 대적하러 가는데요. 회계산을 지났어야 했어요. 그런데 이걸 미리 알고 있던 탕의 군대가 매복해 있다가 결국 이 하나라의 군대는 모두 소탕되고 거랑은 생포되게 됩니다. 내가 그때 이놈을 죽였어야 되는데 아무리 후회를 해본들 소용이 없었겠죠? 결국 거랑은 남소라는 곳에 유배를 떠났다가 견디지 못하고 거기서 자결을 했다고 합니다. 그럼 마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라를 이 망하게 만든 그런 죄를 물어서 이 분노한 탕의 군사들이 거의 난도질을 해서 죽였고 이 마리의 육신을 고기로 먹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네요. 그런데 또 죽서기년이라는 책에 이 마지막 이야기가 좀 다르게 서술되어 있는 것도 있어요. 거랑이 민산씨를 공격했는데 민산씨가 제발 저희를 공격하지 말아주세요 하며 완과 염이라는 아름다운 여인을 바쳤어요. 그 여인들이 너무 아름답다 보니 마리를 멀리하게 됐고 거기 앙심을 품은 마리가 그 이윤에게 하왕조의 기밀을 알려줬고 결국 하왕조는 멸망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쓰여져 있는 건데요. 이러나 저러나 마리가 악독한 여인으로 묘사가 되어 있는 건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하왕조가 멸망하고 상왕조가 들어서는데요. 그러니까 상나라와 은나라는 같은 나라입니다. 상나라의 마지막 수도가 은이어서 많은 사람들이 은나라로 많이 부르고요. 저도 은나라라고 얘기를 할게요. 이 신생국을 만든 은나라의 창업주가 된 탕왕은 굉장히 현명한 그런 왕이었나 봐요. 그래서 일단 민심을 얻어야 되고 자신과 함께한 이 제후들을 회유해야 된다는 걸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보위에 오르자마자 이 46개국의 제후들을 모두 불러서 후한 상을 내리고 자연스럽게 충성을 하도록 회유를 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는 국고를 헐어서 구휼미도 나눠주고 그동안 세금이 너무 많이 부과됐으니 세금을 좀 감면해 주겠다라고 선포를 해서 백성들의 인심도 얻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탕왕에 대한 다른 일화를 하나 소개를 해보면 이렇게 인자한 탕왕 시절이었지만 나라가 가뭄이 든 거예요. 그러니 다들 너무너무 힘들었겠죠.
그 가뭄이 7년 동안이라 계속 되니 엄청난 재앙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떤 무당이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기우제를 지내야만 비가 내릴 거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자 탕왕이 사람을 제물로 써야 된다면 자신이 제물이 되겠다며 머리 자르고 손톱 자르고 목욕 재개를 해서 하늘에 비는 거죠. 자신이 잘못한 것이 있다면 모두 반성하겠다고, 그 모든 잘못은 혹시 우리나라에 무슨 잘못된 것이 있어서 하늘을 노하게 했다면 다 제 탓입니다. 제 탓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고해를 한 거죠. 그러니 하늘이 거기에 감동을 해서 이 은나라에 비를 내려줬다, 이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탕왕의 이런 일화는 이 무지막지한 잔인무도했던 거란과 비교를 해서 이 정도 인물이면 그가 역성혁명을 할 만했다라는 어떤 증거 일화로 많이 소개되는 것 같네요. 그리고 이 탕왕의 곁에는 항상 명재상이던 이윤이 있었습니다. 거랑을 포기하고 탕을 선택했던 이유는 이 탕왕을 잘 보필했고 또 이후에 몇 대에 걸쳐서 왕을 보필했다고 하네요. 탕왕이 죽고 이제 태갑이 왕위에 오르는데, 태갑은 어렸을 때부터 잘 먹고 잘 살아서인지 또 살짝 나사가 빠져서 왕위에 오르자마자 방탕한 생활에 빠진 거예요. 정사를 돌보지 않고. 이윤이 야, 이러다가 얘 또 하나라 걸왕꼴 되겠다, 겨우 나라 바꿔놨더니 이러면 안 돼 라며 왕을 감금시켜버려요. 왕을 감금시킨다니요. 이윤이 당시 굉장한 권력을 가진 사람이긴 했나 봐요. 그런데 이쯤 되면 사실은 뭐 다른 이야기에 보면 왕이 제대로 왕 노릇을 못해서 내가 쿠데타를 일으켜서 새로운 왕이 됐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올 법도 한데 이유는 그렇지 않아요. 계속 인간 될 때까지 가둬놨는데 다행히 태갑이 저 정신 차렸어요 하며 개가천선한 거예요. 그리고 정사를 잘 돌보는 거죠. 자, 그러자 다시 이유는 그의 옆에서 잘 보필하는 재상으로 남았다라는 그런 훈훈한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유는 이렇게 최고의 권력자였지만 자신의 자리를 지켰다라는 거네요. 자, 거랑과 마리 이야기는 주황과 닭이 이야기랑 많이 닮아있죠. 쌍둥이 이야기 같아요. 그래서 이 둘 중 하나는 다른 이야기의 모티브가 됐을 거다라는 추측을 할 수밖에 없죠. 원래 역성혁명을 하고 나면 이전 왕들은 진짜 다 형편없었기 때문에 내가 그럴 수밖에 없었어 라는 정당성을 주장해야 되니까 더 혹시 그가 올바르지 않은 왕이었다 하더라도 더 심한 일화들을 보태는 것 같아요. 뭐 패자는 이미 죽었고 또 죽은 자들은 말이 없으니 억울해도 뭐 말할 수가 없잖아요. 이 갑골 문자의 기록에 보면 주왕대 기록에 뭐 왕권이 안정되고 제사를 바로 모셨다라는 기록이 있대요. 그러니까 주왕의 이야기는 이 마리의 이야기가 이렇게 덮어 씌워진 게 아닌가라는 추측을 살짝 해봅니다. 그리고 또 이 마리랑 달기가 이렇게 악랄했다는 얘기를 제가 하면서도 이건 승자의 기록이니까 그들이 혹시나 억울하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중국 역사를 살펴보면 나라 말아먹은 여인들 이야기가 정말 많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나라를 말아먹은 건 이 암군이었던 왕들, 바로 남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옆에 있었던 여인들에게 이렇게 책임 전가를 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잠시 해봅니다. 자, 오늘은 주지웅님의 원조 거랑과 마리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자, 오늘의 이야기 재밌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수다몽더 히스토리 기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